안녕하십니까? 청담 김범 기행정사입니다. 초보 행정사 여러분들을 위해 개발행위 인허가 따라하기 실전 길라잡이 강해 52회 중 제1부 인허가의 기초 개념과 행정 절차에서 오늘은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그리고 사전 검토까지 이 복잡한 용어들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등대지기가 되어 이 모든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모든 개념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서 마주할 다양한 상황에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땅의 모습이나 쓰임을 바꾸는 행위를 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승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는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관리되어야 하죠. 바로 이 때문에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건물을 짓거나 심지어 흙을 파내는 행위조차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행위들이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될까요? 예를 들어 산을 깎거나 흙을 쌓아 평평하게 만드는 토지 형질 변경,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다리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강이나 산에서 흙이나 돌을 채취하는 토석 채취, 심지어는 넓은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는 토지 분할이나 일정 기간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물건 적치까지 이 모든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의 영역 안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네,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국토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다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잘 이루어지는지, 즉 개발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는 않는지, 소음이나 오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집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 늘어날 인구와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이 확보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되거나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죠.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도 행정청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곳은 이름 그대로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목적이나 공공의 필요에 의해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의뢰인이 개발 제한 구역 내 개발을 원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를 넘어 국토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의뢰인에게도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 개발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여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발행 위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해는 여러분을 단순한 서류 처리자가 아닌 진정한 문제 해결 전문가로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인가입니다. 인가라는 단어는 언뜻 허가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가는 행정청이 개인이나 단체의 법률, 행위나 행정행위에 동의하여 그 행위의 법적인 효력을 최종적으로 부여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미 어떤 행위가 시작되었거나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행위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행정청의 도장이 필요할 때 이때 찍히는 도장이 바로 인가입니다. 인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해당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가가 없으면 그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적어도 의도했던 법적 효력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설립 절차를 마쳤더라도 최종적으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완전한 조합으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행위를 허락하는 것을 넘어 행위의 법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가는 이미 성립된 행위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허가는 어떤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승인이라면 인가는 이미 시작되었거나 이루어진 행위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여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 자신감 있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의뢰인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세요. 특히 인가는 행정청이 단순히 허락하는 것을 넘어 사법적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인가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률상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최소한 당사자들이 의도했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인가 절차의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의뢰인이 이러한 중요한 법적 효과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언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벽하게 대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로 넘어가 볼까요? 신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용어입니다.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등. 행정사 업무에서도 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신고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행위를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허가와 달리 행정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허가는 행정청이 해당 행위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심사하고 허가라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떤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기만 하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은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간단한 증축이나 대수선 등은 건축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만으로도 합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우리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제출된 신고 내용을 심사한 후 수리했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치 행정청이 알겠습니다. 이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의 경우
시설 기준이나 기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행정청이 검토하고 수리해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청의 수리라는 별도의 행정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신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말 그대로 행정청이 서류를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신고 의무를 다하고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수리 절차 없이 바로 전입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는 해당 주소지의 주민이 됩니다. 이 유형의 신고는 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의 행위 자체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가 됩니다. 신고는 허가나 인가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법규에 따라 정확한 내용과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보 행정사 여러분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인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만으로 가능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신고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법적 요건을 소홀히 검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의뢰인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신고 절차 역시 허가나 인가 못지않게 꼼꼼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따라 사업의 시작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리 거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미리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등록입니다. 등록은 아마도 여러분이 행정사로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될 용어 중 하나일 겁니다. 등록은 일정한 사항을 행정기관의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등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공시입니다. 공시는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특정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행정사가 되기 위해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행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행정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등록은 이 사람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외부에 공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기관은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관리하거나 특정 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행정관리를 수행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이 많아지면 해당 분야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는 통계 자료로 활용되어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등록은 허가나 인가처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승인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또한 신고처럼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과는 비슷하지만 등록은 대개 좀 더 영속적이고 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특정 자격이나 사업, 권리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자동차 등록, 부동산 등기 등록, 사업자 등록 등 수많은 등록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등록은 해당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초보 행정사 여러분은 의뢰인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특정 자격을 갖추려 할 때
어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의 중요성을 의뢰인에게 잘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챙겨주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특히 등록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등록과 동시에 부여되는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검토는 앞서 살펴본 허가, 인가, 신고, 등록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개념입니다. 사전 검토는 정식으로 인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용어에서 핵심은 바로 사전과 검토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인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계에서 내가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싶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사전 검토가 필요할까요?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했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인허가를 신청했더니 법적 문제로 인해 불허가 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할까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율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사전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법적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된다면 정식 신청 전에 미리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인허가 과정을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재정적 손실을 막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사전 검토 결과 가능하다고 나왔더라도 나중에 정식 인허가 신청 시 실제 상황이나 법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는 인허가 가능성을 판단하고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많은 의뢰인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는 필수적인 절차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은 의뢰인에게 사전 검토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해낼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더불어 사전 검토는 행정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정식 신청 전에 문제점을 걸러냄으로써 행정청은 보다 완성도 높은 신청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협력적인 관점에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개발행위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그리고 사전 검토 이 5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 개념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요약해 드릴게요. 먼저 허가는 어떤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청으로부터 받는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특징은 승인 없이 행위 시 법적 제재가 따르며 주변 환경,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대표적이죠. 다음은 인가입니다. 인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에 동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입니다. 인가가 없으면 해당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는, 즉 해당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는 이미 발생한 법률,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후적 동의를 통해 그 효력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고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사실 또는 행위를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허가와 달리 행정청의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한 건축 신고나 전입 신고가 좋은 예시입니다. 신고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네 번째, 등록은 일정한 사항을 행정기관의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로 해당 정보의 공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고 행정기관이 해당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행정사 등록, 사업자 등록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등록은 법적 관계의 명확성을 부여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검토는 정식 인허가 신청 전에 법규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초보 행정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발행위, 인허가를 포함한 5가지 핵심 행정 개념들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복잡한 용어들이 이제는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다가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용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은 의뢰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개념들은 단순히 서류 처리 기술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국토의 미래를 가꾸고 의뢰인의 꿈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내할 때 의뢰인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두려워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라 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을 접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실무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의문과 난관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쌓여가는 만큼 행정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된 복잡한 행정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인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멋진 행정사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그리고 사전 검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심층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와 열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